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시화율이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은 반드시 약화된다. 도시사회학계의 이 철칙은 지난 50년간 미국 주요 대학의 도시연구에서 반박된 적 없는 공식과도 같았습니다. 세계 대도시들의 익명성, 개인주의, 그리고 단절된 인간관계는 이미 수십 개 국가의 연구에서 증명된 현상이었죠. 콜롬비아 대학 도시공동체학과의 에드워드 하퍼 교수 역시 이 원칙을 가르치던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글로벌 도시공동체 지수에서 인구 1000만이 넘는 서울이 공동체 탄력성 부문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 도시사회학 연구소의 10년간의 데이터는 서울의 공동체성이 오히려 도시화와 함께 강화되는 이례적인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1042개 세계 대도시 중 유일하게 인구 밀도와 공동체 응집력이 비례하는 도시였죠.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현상이라고 학계는 평가했습니다. 도대체 서울의 공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워드 하퍼로 콜롬비아 대학의 도시공동체학과 교수로 일하며 우연한 기회로 한국의 서울로 인생 첫 한국 땅을 밟게 되었어요. 비행기 창문 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수많은 빛이 마치 별자리처럼 지상에 흩뿌려진 모습이 너무나 장관이었죠. 콜롬비아 대학에서 현대 도시의 공동체성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저는 한국문화재단의 지원으로 4개월간 서울대학교 객원교수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지만 그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졌어요. 서울은 제게 첫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진 질서정연함에 놀랐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가는데도 소음은 최소화되어 있었죠. 여행객들이 길을 묻거나 도움을 청할 때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응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조용한 에너지는 뉴욕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것이었어요. 공항철도에 탑승하며 서울로 향하는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2025년 1월, 겨울의 서울을 처음 만나는 순간이었죠. 마치 미래 도시의 교통수단 같은 깨끗하고 조용한 열차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도시 외곽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돈된 아파트 단지들, 산과 도시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머릿속으로 이미 연구 노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그 거대한 규모와 질서정연한 움직임에 다시 한번 압도됐어요. 수백만 명이 오가는 이 공간이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리듬감 있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두르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며 자신의 길을 찾아갔어요. 제 연구의 첫 관찰 대상으로 완벽한 장소라고 생각했죠. 역을 빠져나와 처음 마주한 서울의 거리는 대조의 연속이었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 옆에 전통 한옥이 자리하고 최첨단 기술을 품은 간판 아래로 수백 년의 역사를 품은 골목길이 이어졌어요. 마치 시간의 다른 차원이 한 공간에 공존하는 듯했습니다. 이런 공존이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것이 신기했죠. 첫날 호텔에 도착해 노트북을 열고 첫 번째 기록을 남겼어요. 서울은 대조의 도시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도시에는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깊은 흐름과 리듬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성북동에 위치한 교수 숙소로 이동할 예정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밤의 서울을 바라보며 이 도시의 진짜 모습을 알아가는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느꼈어요. 지금부터 4개월 동안 저는 서울의 표면 아래에 숨겨진 공동체적 가치를 탐구할 것입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성북동의 교수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아파트 키를 받고 처음 문을 열었을 때의 놀라움이 아직도 생생해요. 작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공간이었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북한산의 모습이 마치 그림 같았어요. 도시와 자연이 이렇게 가깝게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대학교에서의 첫 강의를 앞두고 일찍 일어났어요. 강의 준비를 마친 후 시간이 남아 한강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1월의 차가운 공기에도 불구하고 강변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조깅하는 젊은이들, 태극권을 수련하는 노인들, 자전거를 타는 가족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죠. 저도 그들 사이에 섞여 걸으며 서울의 아침 리듬을 느꼈습니다. 오전 10시, 서울대학교에서의 첫 강의가 시작됐어요. 현대 도시의 공동체성 글로벌 관점이라는 주제로 대학원생들에게 강의했습니다. 학생들의 열정적인 참여와 날카로운 질문에 저 역시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와 서울의 다양한 지역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연구자이자 배움을 구하는 학생으로서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이틀 후 지하철을 처음 타보기로 했어요. 역에 들어서자 깔끔한 시설과 정확한 안내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노약 좌석이 거의 항상 비어 있다는 점이었죠. 왜일까 궁금했어요. 그러다 한 임신한 여성이 탑승했을 때 일반석에 앉아있던 한 학생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양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런 말도 감사의 표현도 없었죠. 그저 자연스러운 일상의 한 부분처럼 이루어졌어요. 그때 이해했습니다. 노약 좌석이 비어있는 이유는 정작 필요한 사람이 타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배려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서울 생활이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이런 배려의 문화가 일상 곳곳에 스며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카페에서 누군가 실수로 음료를 쏟았을 때 주변 사람들이 재빨리 휴지를 건네는 모습, 혼잡한 버스에서도 질서를 유지하는 승객들, 길을 묻는 저에게 친절히 방향을 알려주던 행인들, 무심한 듯하지만 끊임없이 이어지는 배려의 연속이었어요. 첫 주말, 저는 연구 계획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대도시의 공동체성 구조를 연구하려 했지만 이제는 서울만의 독특한 리듬과 배려의 시스템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어요. 다음 주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서울의 다양한 지역을 탐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울 생활 2주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점점 이 도시의 리듬에 적응해 갔습니다. 매주 월, 수, 금요일에는 서울대에서 강의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연구와 탐방을 이어갔어요. 아침마다 찾게 된 근처 작은 식당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메뉴판을 읽지 못해 무작정 들어갔는데 주인 이씨 부부는 항상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그들의 친절함은 말보다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배추가 아주 싱싱해요. 김치 더 드세요. 이씨 아주머니의 한국어는 제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마음만은 충분히 전해졌죠. 매일 아침 같은 메뉴를 주문했는데도 이씨 아주머니는 항상 새로운 반찬을 더 챙겨주셨어요. 작은 접시에 담긴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3주차에 접어들던 주말, 서울대 학생들의 제안으로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했어요. 현대적인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자 마치 시간여행을 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늘어선 전통 한옥들, 그 사이로 스며드는 역사의 숨결이 느껴졌어요. 한 한옥 카페에서 전통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을 때 서울의 또 다른 얼굴을 발견했죠.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속에서도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으려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학생들이 저를 연남동의 작은 공원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즉흥 재즈 공연을 만났습니다. 음악가들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모여든 사람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음악을 통해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옆에 앉아있던 젊은 부부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외국에서 오셨나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깊은 밤까지 이어졌어요. 그들은 제가 한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장소들을 추천해 주었고 심지어 다음 주말에 함께 남산에 가자는 제안까지 해주었죠.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런 친절을 베푸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문화라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서울 생활 한 달 차에 접어들던 어느 오후, 성수동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한 노부부가 천천히 걸어오셔서 옆 벤치에 앉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인사만 나누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죠. 김할아버지는 30년간 중학교 역사 교사로 일하셨다고 해요. 제가 서울에서 연구 중인 주제에 관심을 보이시며 귀중한 역사적 맥락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떠날 때 김할아버지는 다음에 시간 있으면 우리 집에 와서 차라도 한잔하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이방인이 아닌 이웃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비가 갑자기 쏟아졌어요. 우산 없이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같은 정류장에 계시던 노부부가 다가오셔서 우산을 건네주셨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하며 정중히 거절했지만 박 할머니는 괜찮아요. 우리 집이 가까워요 라며 우산을 쥐어주셨어요. 그 작은 우산 아래 비를 피해 숙소까지 걸어가는 동안 낯선 도시에서 느낀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서울 생활 2달 차에 접어들던 3월 초, 제 연구는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강의와 병행하며 서울의 다양한 지역을 방문해 자료를 수집했어요. 그날은 특히 서울역의 군중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서울역은 제 연구의 중심 장소 중 하나였죠. 대도시의 공공공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관찰하기에 완벽한 곳이었어요. 광장 한편에 앉아 메모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제 앞쪽 광장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중년 남성 한 분이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광장은 잠시 정지된 듯했고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어요. 제 연구 주제가 현실에서 펼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즉각적인 협력이 시작된 거였죠.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재빨리 쓰러진 남성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남성의 맥박을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다른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둘레에 모여 길을 막아 공간을 확보해 주었습니다. 누군가 119에 전화를 걸었고 또 다른 사람은 영무원을 불러왔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저 지켜보고 있는데 주변의 질서정연함이 놀라웠습니다.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움직였어요. 누군가는 생수를 건네고 또 다른 이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쓰러진 남성 아래에 깔아주었습니다. 젊은 여성은 계속해서 남성에게 말을 걸며 의식을 확인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요청했어요. 그녀의 침착함과 전문성에 모두가 신뢰를 보내는 듯했습니다. 응급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 약 5분이 걸렸지만 그 시간 동안 한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낯선 이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하자 젊은 여성은 남성의 상태에 대해 간결하게 설명했고 전문가들에게 상황을 넘겼습니다. 남성이 구급차에 실려 떠난 후에도 놀라운 일이 이어졌어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흩어진 물건들을 정리하고 평소의 질서를 회복시켰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두가 각자의 길로 돌아갔지만 그 짧은 순간의 연대는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어요. 저는 젊은 여성에게 다가가 그녀의 침착함과 전문성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간호학과 학생이에요. 소라라고 합니다. 그녀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누구든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있었던 일이 교수님 연구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제가 서울대에서 강의하는 교수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더니 그녀는 제 특강을 들은 적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고 저는 그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소라는 기꺼이 동의했어요. 서울역을 나오며 제 연구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매너가 아니다. 이것은 깊이 내재된 공동체 본능이다. 그리고 이 사건이 제 연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서울역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 후 서울대학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소라를 다시 만났습니다. 실제로 만나보니 소라는 생각보다 더 젊었어요. 간호학과 3학년이라고 했죠. 그날의 침착한 대응과는 달리 카페에서 만난 소라는 수줍고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사실 교수님 강의를 들은 적은 없어요. 그냥 외국인 교수님이 서울의 공동체성을 연구하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뿐이죠. 소라의 솔직한 고백에 우리 둘 다 웃음이 터졌어요. 이런 시작으로 우리의 대화는 더욱 편안해졌습니다. 그날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나요? 라는 제 질문에 소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라의 가족은 그녀가 어릴 때부터 도시는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라고 가르쳤다고 해요. 그녀의 할아버지는 항상 내가 지금 걷는 길은 다른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걷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소라는 고등학생 때 경험한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버스에서 갑자기 할머니가 쓰러졌을 때 아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소라의 친구 어머니가 나서서 응급처치를 하셨고 그 모습을 본 소라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그 경험이 소라가 간호학을 선택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대화가 깊어지면서 소라는 서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누어 주었어요. 서울은 이중적인 도시예요. 너무 빠르게 달리고 있지만 동시에 수백 년의 역사를 품고 있죠. 그녀의 말에서 이 도시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소라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와 근처의 조선시대 유적지가 공존하는 모습을 예로 들며 서울의 독특한 시간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소라 씨는 서울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소라의 대답은 단순하면서도 깊었습니다. 공동체죠. 개인은 작지만 함께면 강하다는 것을 서울은 매일 보여줘요. 그녀는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만든 작은 텃밭, 지하철에서 보이는 시민들의 배려, 재난 시 모두가 힘을 모으는 모습 등을 예로 들었어요. 교수님, 저희 수업에 한번 오시겠어요? 간호학과 학생들과 도시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라의 제안에 저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이것이 제 연구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페를 나서며 소라는 다음 주에 성수동에 청년 창업가들이 모이는 행사가 있어요. 거기도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소라는 제 연구의 중요한 가이드가 되었어요. 그녀를 통해 저는 서울의 젊은 세대가 바라보는 도시의 모습,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라와의 대화 이후 제 연구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3월 중순, 소라의 제안으로 간호학과 학생들과의 특별 세미나를 진행했어요.
도시의 건강과 공동체라는 주제로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죠. 학생들의 질문은 예상보다 훨씬 깊었고 저 역시 많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세미나 이후 소라는 저를 성수동의 청년 창업가 모임에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저는 서울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공장 건물을 재생한 공간에서 젊은이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한 창업가는 우리는 이웃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비즈니스를 만들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태도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소라를 통해 만난 인연들이 확장되면서 저는 의도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강의가 없는 시간이면 서울의 여러 지역을 방문하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했어요. 교복을 입은 중학생들이 하교하는 모습을 보며 용기를 내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15살 민준이와 그의 친구들은 학교 생활, 스마트폰 앱으로 서울 전체를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그들이 꿈꾸는 미래의 서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놀라웠던 것은 그들의 대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우리라는 단어였습니다. 3월 말, 인사동의 작은 찻집에서는 은퇴한 공무원 박 선생님을 만났어요. 30년간 서울시에서 근무한 그는 서울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증인이었습니다. 서울은 3번 태어났습니다. 전쟁 후의 재건, 서울올림픽을 위한 변신, 그리고 디지털 혁명과 함께한 3번째 탄생이죠. 박 선생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서울의 역사를 들려주었어요. 그의 이야기 속에서 도시의 회복력과 적응력을 발견했습니다. 4월 초, 이화동의 작은 목공예 공방도 방문했어요. 40년 경력의 김 장인은 손에 묻은 톱밥을 털어내며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다시 전통을 찾아오는 게 신기해요. 김 장인은 최근 몇 년간 전통 공예를 배우러 오는 젊은이들이 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 전통을 남기는 겁니다. 내가 이 나무에 정성을 담듯 서울도 그렇게 세대를 이어왔어요. 그의 말씀에서 저는 지속성의 비밀을 엿보았습니다. 같은 주의 광장시장에서는 30년째 포목점을 운영하는 민자 아줌마를 만났어요. 그녀에게서 정이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손님하고 나하고는 그냥 물건 사고 파는 사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삶을 나누는 거지. 민자 아줌마는 단골 손님들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때로는 어려운 시기에 외상으로 물건을 내주기도 한다고 했어요. 제가 자주 찾던 된장찌개 식당의 이씨 부부에게 이런 인터뷰 경험들을 이야기했더니 그들은 제 연구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교수님, 우리 이웃들과도 이야기해보세요. 다들 교수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씨 아저씨의 말씀에 저는 놀랐어요. 어느새 저는 이 지역 공동체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4월 중순,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구 자료를 정리하고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서울에서의 소중한 경험들을 어떻게 담아갈지 고민했어요. 마지막 강의에서 학생들은 제게 감사 카드를 선물했고 많은 학생들이 미국 방문 시 연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교수로서 이보다 더 뿌듯한 순간이 있을까 싶었죠. 마지막 날의 일정은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침, 된장찌개 식당의 이씨 부부가 전화로 연락해 오셨습니다. 교수님,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작은 송별회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감동을 감추지 못했어요. 4개월 동안 매일 아침 들르던 작은 식당의 부부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녁이 되어 식당에 도착하자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문에는 오늘 저녁 예약됨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고 안으로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씨 부부뿐만 아니라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들 어떻게 여기에? 제 놀란 표정에 소라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이씨 아주머니가 계획하셨어요. 아주머니께서 교수님이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하셨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저에게 연락해서 다른 분들도 초대하셨죠.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제가 인터뷰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이었고 소라가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었던 겁니다. 목공의 장인 김씨, 시장의 민자 아줌마, 은퇴한 공무원 박 선생님, 심지어 인터뷰했던 중학생 민준이와 그의 부모님까지 제 연구를 위해 만났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이씨 아저씨가 앞으로 나와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우리의 일상을 연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수님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었어요. 우리의 평범한 삶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식탁에는 특별한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이씨 아주머니의 된장찌개는 물론 민자 아줌마가 가져온 전통떡, 김 장인이 직접 만든 나무 젓가락 선물, 소라와 친구들이 준비한 현대적인 한식 디저트까지 음식 하나하나에 그들의 이야기와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수님, 미국에 가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린자 아줌마의 말씀에 저는 목이 메었어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제게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소중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제 진심 어린 대답에 모두가 박수를 쳐주었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이씨 아저씨가 뜨끈한 호떡을 내오셨어요. 교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이걸 좋아하셨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셔보세요. 그 따뜻한 호떡에서 저는 서울의 맛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따뜻한, 정갈하면서도 정이 넘치는 맛이었어요. 밤이 깊어질 때까지 우리는 추억을 나누고, 웃고, 때로는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 연구 여정이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될 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어요. 연구자로서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려 했지만 어느새 저는 이 공동체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역으로 향하는 길은 묘하게 첫날과 달랐습니다. 같은 길이지만 이제 이 길의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서울역의 복잡한 인파 속에서도 저는 이제 그 질서와 리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환승하는 사람들, 작별 인사를 나누는 연인들, 관광객을 안내하는 영무원들, 모두가 하나의 큰 그림 속에서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기차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연구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보이지 않는 실이라는 제목을 적었어요. 서울이라는 도시를 움직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도로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관계의 실타래였습니다. 그 실이 모여 서울이라는 거대한 직무를 이루고 있었던 거죠. 귀국 비행기의 창문으로 서서히 멀어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야경은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와 똑같이 아름다웠지만 이제 그 빛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각각의 불빛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4개월간의 서울 생활을 통해 저는 도시의 표면, 너머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높이며 서울의 전체 모습이 눈 아래 펼쳐졌어요.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는 모습,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의 형태, 그리고 밤하늘 아래 빛나는 무수한 불빛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진정한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공동체란 단순한 구조나 시스템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켜자 소라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어요. 교수님, 무사히 출발하셨나요? 서울에는 항상 교수님의 친구들이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그 짧은 메시지에 서울에서의 모든 경험이 압축되어 있는 듯했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만난 인연들, 그들과 나눈 대화, 그리고 그 속에서 배운 삶의 지혜까지. 콜롬비아 대학으로 돌아간 후 저는 연구 결과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현대 도시의 공동체성 서울의 사례라는 제목의 논문은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페이지 위에 적힌 학술적 분석만으로는 제가 경험한 서울의 진짜 모습을 다 담을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보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 서울에서 배운 공동체의 의미라는 제목의 에세이집이었어요. 이 책에는 제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경험한 순간들,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통찰들을 더 개인적이고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첫 번째 원고를 소라에게 이메일로 보냈을 때 그녀의 반응은 따뜻했어요. 교수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중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서울의 진짜 모습을 알려줄 거예요. 소라의 격려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에서 열린 연구 발표회에서 저는 서울에서의 경험을 공유했어요. 학술적 분석과 함께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과 녹음한 인터뷰 조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이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해 그리고 도시 공동체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보였어요. 발표가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교수님, 결국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도시는 건물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질이 도시의 질을 결정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서울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진리였습니다. 사연자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발 다른 남자들도 좀 만나보렴. 그 한국인 남자애 말고 싫다고 했잖아요. 이미 끝난 이야기라고요. 정말 한국으로 가겠다는 거니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어. 여기 미국의 한 가정집에서 모녀가 다투고 있습니다. 딸이 한국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하자 엄마는 계속해서 딸에게 미국의 다른 훤칠한 남자들을 소개시켜 주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잘 되지 않자 다툼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딸은 어머니의 이런 태도에 실망을 했는지
울면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어머니는 허탈한 듯 자리에 앉아 있네요. 과연 이 모녀는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미국에서 오신 심슨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모든 부모는 자녀가 결혼하는 날을 꿈꿉니다. 다만 이렇게는 아니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거주 중인 심슨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 딸 릴리가 대학에서 만난 한국 남자 진혁과 약혼했다고 처음 말했을 때 저는 조금 흔들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딸이 지구 반대편에서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문화권에서 온 사람과 결혼한다고요. 제겐 위험할 정도로 성급하고 충동적으로 보였죠. 하지만 릴리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고집스러웠어요. 그녀는 모험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항상 큰 꿈을 꾸었죠. 릴리가 10살 때 뉴욕으로 꼭 여행을 가야겠다고 결심했을 때처럼요. 처음에는 너무 비싸고 너무 멀다고 생각해서 반대했지만 딸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제가 포기했고 덕분에 지금도 추억에 남는 멋진 휴가가 되었죠. 그래도 한국은 저에게 다르게 느껴졌어요. 맨하튼에서의 안락한 생활과는 너무 먼 사실상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 같았어요. 릴리가 처음 말했을 때 저는 그녀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어요. 괜찮은 청년이라고 생각되는 미국인 친구들을 추천해줬죠. 하지만 릴리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진혁이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훔쳐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릴리가 결혼식에 서울에 오라고 했을 때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남편 리차드는 신기하게도 그 모험이 기대되는 듯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릴리를 잃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맨하튼을 떠나기 전날 저는 이 신비로운 땅 한국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흩어져 있는 뉴스 기사들은 제 불안감을 증폭시킬 뿐이었습니다. 북한과의 정치적 긴장,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 문화적 차이가 너무 커서 이를 해소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읽었어요. 저는 걱정으로 가득 찬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의 비행은 지루하고 비좁은 이코노미 클래스였습니다. 리차드는 몇 분 만에 코를 골았지만 저는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긴 비행 끝에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시차 적응으로 눈이 충혈되고 방향 감각이 없어진 채로 가방을 꽉 움켜쥐고 주변의 외국 간판과 한글 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숟가락으로 떠먹을 수 있을 정도로 탁한 공기가 저를 덮쳤습니다. 릴리를 만나 여행 가방을 작은 택시에 싣고 진혁이네 집으로 향하는 동안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시내로 들어서자 반짝이는 현대식 타워와 거대한 쇼핑단. 왠지 벚나무가 늘어선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한 거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거대한 대도시는 제가 조사하면서 상상했던 가난한 땅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저는 차를 타고 달리면서 세련된 차림새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젊은 직장인들과 트렌디한 커피숍과 부티크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긍정적으로 국제적인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엄마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지 않아요. 릴리는 눈을 크게 뜨고 놀란 제 모습이 즐거웠는지 아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전혀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구나.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 나라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으며 인정했습니다. 진혁이네 가족이 사는 고층 건물 앞에 차를 세우면서 저는 심호흡을 하며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매끄러운 첨단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 아파트로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서 진혁이 귀를 쫑긋 세우며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그는 신중한 영어로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그의 억양은 매력적이었습니다. 신발과 패딩을 벗고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이 여전히 이상하게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푹신한 소파, 와이드 스크린 텔레비전, 장식용 꽃병 등 익숙한 장식을 보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집과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곧 진혁의 부모님이 나오셔서 공손한 인사로 저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이 인사말인 한국식 인사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리차드의 손을 열렬히 잡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따뜻한 녹차와 찹쌀떡을 마시며 반가운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진혁의 아버지는 사업가였고 어머니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습니다. 이분은 오랜 미국 생활로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처음에 어색함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습니다. 나중에 진혁의 아버지 형진 씨는 K 씨와 제가 묵을 침실로 저희를 안내해 주었어요. 공간에는 전통 온돌 바닥에 두꺼운 매트와 이불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대나무 수면 매트와 비단 이불을 어떻게 깔아야 하는지 알려주셨어요. 형진 씨는 제 손에 민트향이 나는 허브 베개를 쥐어주며 푹 쉬세요. 라고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그 손짓에 저도 모르게 딱딱한 제 겉모습이 깨졌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형형색색의 반찬과 구운 고기, 향긋한 밥이 가득한 낮은 나무 테이블에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금속 젓가락을 어색하게 더듬거리며 젓가락 사용법을 시범을 보여 가족들의 웃음을 이끌어냈습니다. 톡 쏘는 김치, 달달한 소고기, 불고기, 쫄깃한 면발 등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맛이었어요. 제 감각은 최고의 방식으로 황홀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푹신한 수면 매트에 뒹굴며 제 머릿속에는 그날의 일들이 맴돌았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이국적인 도시의 희미한 소리에 저는 잠이 들면서 이 매혹적이고 복잡한 나라의 겉모습만 겨우 훑어본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기대감이 제 안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서울에서의 긴 여정과 첫날의 설렘을 뒤로하고 아침이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밖은 북적거리는 차량과 창문 블라인드를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에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저는 눈을 떴습니다. 낯선 침실에서 방향을 잡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는 아침 식사를 위해 이미 모여있는 가족들을 찾아 밖으로 나섰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짭짤한 국, 달걀 프라이, 마른 김과 김치 같은 반찬 등 다채로운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푹신한 의자에 앉았습니다. 엄마 잘 잤어요. 릴리가 밥 한 그릇을 건네며 물었다. 아주 편안하게 잘 잤단다. 저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매트 때문에 관절이 뻣뻣하고 아팠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형진이의 세심한 준비에 감사했어요. 나는 죽이라고 불리는 죽을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진한 국물이 은은한 단맛으로 입안을 감쌌습니다. 맛있어요. 고마워요. 내가 말했어요. 형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침을 먹으며 릴리와 진혁은 결혼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고 나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한복과 예식을 갖춘 한국의 전통 예식인 패백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상상하니 머릿속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청소를 마친 진혁은 동네를 산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건물 담장 너머에 서울을 더 많이 보고 싶어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북적이는 도심 거리로 나섰어요. 처음에는 낯선 풍경과 소리에 겁이 나서 진혁의 뒤를 바짝 쫓아갔습니다. 트렌디한 카페와 레스토랑의 한글 간판 위로 높은 오피스 빌딩이 눈에 들어왔어요. 세련된 옷차림에 젊은이들이 매끈한 휴대폰에 시선을 고정하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죠. 교차로에서 차를 세웠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건너기 전에 마주오는 차가 있는지 왼쪽을 살폈지만 진혁은 저를 부드럽게 오른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는 미국과는 반대편에서 운전을 해요. 그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부끄러움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앞으로 다가올 많은 문화적 혼동 중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몇 블록을 걷다가 저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구불구불한 골목길과 낮은 건물이 미로처럼 펼쳐져 있었고 얽히고 설킨 전선이 머리 위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에너지는
옛 서울의 매력을 발산하며 더욱 전통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더 깊숙이 들어가자 거리는 북적이는 시장과 포장마차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 간판이 눈에 띄었는데 형형색색의 말린 꽃과 허브가 가득 쌓여 있는 천막이었어요. 전통 약촌이 저는 진혁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늘날에도 널리 쓰이는 한방의 고대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매운 인삼 뿌리와 말린 연꽃을 호기심의 냄새를 맡았고 상인들은 의아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집에 있는 동네 부츠 약국과는 차원이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길을 더 내려가자 귀에 익숙한 영화 닥터 지바고의 라라의 테마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따라 파스텔톤의 빵이 진열된 회전 유리 케이스가 있는 작은 가게로 향했습니다. 뉴욕의 바게트라는 빵집이에요. 진혁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전역에서 아침 식사나 간식거리로 인기가 많아요. 예상치 못한 풍경에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울 골목길 깊숙한 곳에서 유럽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진혁 씨는 가족들이 산책을 하고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공원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소박한 일상의 순간들을 보며 저는 불안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한복을 입고 산책을 하는 노인들, 아름답게 꾸며진 분수 풀밭에서 뛰어노는 개들 등 세세한 부분에서는 문화적 차이가 미묘하게 느껴졌습니다. 돌아가는 길의 진혁은 이 도시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광장시장에서 점심을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불확실한 마음으로 그를 따라 수백 개의 노점이 빽빽이 들어선 골목길을 따라갔습니다. 매운 냄새와 흥정하는 상인들의 호객 행위들은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한노천 국수 노점에서 진혁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 2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저는 쫄깃한 면발을 씹으며 고추가 들어간 진한 국물을 음미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다 보니 몇 방울이 셔츠에 묻었습니다. 저는 음식을 지저분하게 먹은 관광객이 된 기분이 들어 얼굴을 붉혔습니다. 나중에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진혁이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서울을 탐험하고 있다니 기쁘네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에서 제가 걱정했던 부분을 이미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울을 직접 경험하면 걱정을 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신중하게 말을 골랐다. 확실히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이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풍요로움이 너무 많아 진혁이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둘 다 저희 변화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혁의 인내와 보살핌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내 딸이 참으로 훌륭한 청년을 선택했구나 싶었어요. 우리는 기분 좋게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 시간 걸어서 이동하고 수많은 지하철 계단을 오르내리느라 발이 아팠습니다. 신발을 벗고 양말 뒷부분이 더러워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수치심을 느낀 저는 양말을 조심스럽게 벗고 깨끗한 집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또 하나의 부끄러운 문화적 교훈을 얻게 되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우자 역사가 깃든 좁은 골목 전통 약초 상점, 북적이는 시장 풍경 등 낮에 이미지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각난 모자이크처럼 조각들이 서서히 모여 새로운 한국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문화적 경계를 넘나들며 더 많은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열린 마음으로 계속 전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은 결혼식 준비와 서울 여행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릴리와 연희는 하객 명단 케이터링 메뉴 꽃꽂이를 마무리하는데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차이 진혁은 저와 케이씨를 데리고 유서 깊은 궁궐과 복잡한 시장, 최첨단 미술관을 방문하며 한국의 다채로운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해주었어요. 저는 교통카드에 현금을 충전하고 노선 간에 효율적으로 환승하는 방법을 익히면서 서울의 거대한 지하철 시스템에서 제 방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의 껌으로 뒤덮이고
낙서가 가득한 열차와는 달리 지하철은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이 서서 낮잠을 자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킥킥 웃음을 참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K씨는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로 잠에서 깼습니다. 얼굴은 붉어지고 피부는 축축했습니다. 진혁은 병원에 전화를 걸어 리차드의 증상을 한국어로 전달했습니다. 다행히 감기인 것 같았지만 확실히 K씨는 관광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저는 K씨를 혼자 두는 것이 걱정되었지만 K씨는 계속 도시를 즐기러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나는 집에서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여보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집안에 있으면 이곳에 온 의미가 없어. 그래서 저는 진혁이와 함께 서울 속으로 출발했습니다. K씨와 함께 있지 않으니 갑자기 허전함이 들었습니다. 혼자서 서울을 온전히 경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철수는 북악산 기슭에 도착할 때까지 지하철을 타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쉽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가파른 케이블카를 타고 시내 위로 올라가니 아래로는 아찔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이 산봉우리로 둘러싸인 숲이 우거진 언덕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석양은 사원처마와 궁전 지붕 위로 황금빛 빛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현기증은 금세 경외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상에서는 소나무 향이 가득한 숲을 꺼내렸습니다. 이산들이 겪었던 역사적인 전투와 정복을 설명하는 한국어와 영어로 된 표지판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한국의 오랜 왕조 유산과 그 후의 점령과 해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진혁은 한때 북한군의 비극적인 공격을 받았던 한국 대통령 관저가 있던 곳을 가리켰습니다. 이곳에는 우리의 역사가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침울하게 말했습니다. 조국에 대한 그의 자부심과 아픔이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숲이 우거진 길을 따라 도심으로 돌아와 저희는 서울의 전통 예술지구인 삼청동을 거닐었습니다. 갤러리에는 고대 청자 서예와 함께 화려한 현대 회화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소공원에서는 노인 예술가들이 아이들에게 먹물을 갈고 전통 인장을 만드는 방법을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젊은 세대에게 문화적 지식을 전수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진혁이 다과를 가져오는 동안 저를 벤치에 앉아서 쉬게 했습니다. 제 또래 외국인 여성 2명이 근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몸을 기울였습니다. 실례지만 여기 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뉴욕에서 왔다는 레이첼은 2년째 살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희 둘 다 영어를 가르칩니다. 저는 딸을 보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이사하는 것이 꽤나 적응하기 힘들었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체리타는 처음에는 그랬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문화 충격이 심했죠. 하지만 일단 문화적 코드를 익히면 금방 적응할 수 있어요. 레이첼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사회적 실수에 대해 매우 관대합니다. 아직 배우는 중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죠. 저는 그들의 개방성에 놀랐습니다. 외부인이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다면 릴리도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오래된 의심과 두려움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진혁은 테이크아웃 컵에 따뜻한 차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여성들의 통찰력에 감사하며 인사를 하고 재석과 함께 계속 산책을 했습니다. 퇴근 후 길거리 음식을 찾는 한국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거리는 북적거렸습니다. 그 에너지는 강렬했습니다. 반짝이는 조명 아래서 저는 길가 카트에서 고소한 팬케이크 육즙이 가득한 꽃이 시원한 디저트를 맛보았습니다. 새로운 맛 하나하나가 제 미각을 즐겁게 해주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쇼핑백을 짊어진 할머니 할아버지 아직 교복을 입은 장난기 가득한 학생들, 아기를 아는 젊은 부부 등 각계각층에서 온 서울 시민들이 제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한 칸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질서정연하고 조용하며 배려심이 넘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K씨는 이미 코를 골고 있었고 병이 낫고 있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혼자 여행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던 저를 생각하니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미 한국은 미묘하지만 강력한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상하게도 평화로운 기분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시차가 풀린 탓인지 아니면 이제는 익숙한 소리인 밖에서 윙윙거리는 자동차 소리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솥 소리. 주고받는 아침 인사가 주는 편안함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 식사로 구운 빵에 잼을 바르며 부드럽게 콧노래를 흥얼거리자 릴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엄마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냥 쉬고 있는 것뿐이야. 저는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어제의 독립적인 탐험으로 자신감과 호기심이 높아진 상태였지만 저는 이전의 의구심을 극복한 것에 대해 자만하는 것처럼 보일까?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미뤘습니다. 설거지가 끝나고 진혁이는 남북한 접경 지역인 비무장지대, 즉 DMZ로 여행을 가자고 저희에게 제안했습니다. 저는 긴장감이 남아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서 망설였어요. 제 걱정을 알아차린 진혁은 단체 투어는 매우 안전하다고 확신했습니다. 몇 번의 설득 끝에 저는 수십 년 동안 들어왔던 악명 높은 국경을 직접 보고 싶다는 호기심에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북쪽으로 60분을 운전했고 도시는 안개가 자욱한 언덕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주기적으로 군사 검문소에서 속도를 줄이며 평화의 취약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침내 저희는 비무장지대가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임진각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한국 전쟁이 모두를 남쪽으로 몰아넣기 전까지 마을이 있던 이곳에는 섬뜩한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저희는 실향민들을 위한 가슴 아픈 추모비를 방문했습니다. 한 기념비에는 잃어버린 가족과 재회하기를 갈망하는 한국인들의 마음을 상징하는 수많은 리본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진혁은 한글로 쓰여진 희망의 메시지를 번역해 주었어요.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전망대에서 쌍안경으로 북한 땅이 시작되는 임진강 건너편. 허술한 밧줄로만 표시되어 있는 북한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끝없이 늘어선 철책과 감시 장비가 간신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황량한 공허함이 소름 끼칠 정도로 암울하게 느껴졌습니다. 투어 가이드는 길이 150마일 폭 3마일의 비무장지대를 따라 이어진 충돌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휴전 후 완충지대로 조성된 이곳에서 양측은 수십 년 동안 영토를 침범했습니다. 소개 영상을 보다가 도끼를 휘두르는 북한 군인들이 나무를 베는 팀을 공격하는 장면을 보고 저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진혁은 자신의 할아버지 세대가 그런 암흑기를 견뎌냈기 때문에 엄숙하게 경청하고 있었어요. 이념의 균열이 가족과 삶을 갈라놓는 물리적 현장이라는 점에서 불안감이 남아있었지만 비무장지대를 방문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뉴스에서 단편적으로만 이러한 갈등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좀 다르게 느껴졌어요. 저는 진혁의 손을 꽉 잡았고 이 땅은 진혁에게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쪽으로 돌아와 언젠가 철도로 남과 북을 연결하기 위해 건설된 평화로운 도라산역에 들렀습니다. 평양으로 표시된 지명을 보니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곳인데도 닿을 수 없을 것만 같아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혁이를 바라보며 언젠가 통일된 조국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날 저녁 리차드는 진혁이 부모님과 함께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더 많은 교류에 목말라 있던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허름한 센터는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보육 언어 수업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하는 곳이었어요. 형진 씨는 기부 물품을 준비하는 동안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등지에서 온 직원과 학부모들을
따뜻하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공통의 언어가 거의 없었지만 그들의 미소에는 후원에 대한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이민자들을 위해 열심히 통역하는 진혁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진혁을 사위로 맞이하는 것이 이제는 행복해질 정도였습니다. 보육실에서 저는 형진이와 함께 퍼즐을 조립하고 호기심 많은 유아들과 그림책을 읽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성장 배경은 크게 달랐지만 우리는 엄마라는 보편적인 기쁨과 시련을 통해 소통했습니다. 저는 릴리의 어릴 적 사진을 보여줬고 형진 씨는 아기 진혁이의 사진으로 화답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의 얼굴에서 자부심과 사랑이 빛났습니다. 저녁 식사에서 리차드는 자신이 도와준 영어 수업에 대해 이야기하며 벌써 다음 방문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때는 낯설고 위협적으로 느껴졌던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서울은 인류가 공유하는 리듬으로 펄떡이는 친근한 도시로 느껴졌습니다. 이 문화센터는 비록 소박하지만 연민가족 봉사 등 분야를 넘어 우리를 연결하는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제 가슴은 새로운 통찰력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릴리는 제 성찰을 눈치챘는지 저를 살피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센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매우 특별했어. 제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연결해주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더구나. 저는 딸이 제 말의 깊은 의미를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릴리는 제 볼에 뽀뽀를 하고 제 손을 따뜻하게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밝고 예리한 눈빛에서 저는 저희 실용주의와 그녀의 아버지의 호기심 많은 정신이 어우러진 여성이 되어가는 릴리의 모습을 어렴풋이 보았습니다. 릴리는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면의 자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묵은 걱정을 내려놓고 딸과 함께 즐거운 발견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